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손실 보상 우리 파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 제23조 관련된 재산권의 존속 보장과 가치 보장. 이것은 우리 그 기출 문제 제17회 문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14번인가요? 15점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죠? 자, 헌법 제23조 규정을 한번 볼까요? 모든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 이제 재산권 보장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헌법에서 천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화가 이제 이루어진 측면을 우리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제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유화를 인정하고 있고 그 사유화된 재산권을 이제 보장을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헌법에 이제 규율이 되어 있는 것이죠. 17회 기출문제에서도 재산권의 존속보장, 가치보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존속보장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23조 1항하고 제2항은 재산권의 보장, 즉 존속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규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3조 3항은 우리 가치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용 침해를 허용할 경우에 재산권의 존속 보장은 깨진다 하더라도 그 재산적 가치만이라도 보장해 줘야 된다. 즉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용 침해 시에 손실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권 가치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속 보장과 가치 보장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존속 보장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존속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치 보장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은 재산권의 보장 조항이죠. 재산권 그 자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재산권 자체가 존속할 수 없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행정작용이 합헌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산권 보장은 더 이상 존속 보장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 재산권의 가치 보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단순한 객관적 가치보장에 그치지 않고 생활보상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보장이 가치보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존속보장의 참뜻은 퇴속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그 견해들이 학자마다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측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실무적으로는 재산권의 이제 존속보장은 토지보상법 기준에서 보면은 환매권하고 이주대책이 이제 대표적인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관련된 수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보장으로는 대표적인 게 우리 재산권 보장에 대한 손실보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치보장의 수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보상법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러한 가치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 중에서도 또 생활보상 같은 것들은 또 존속보장을 이어가야 하는 뭐 이런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냐. 우리 시험에서는 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이제 헌법적인 논의이고,
이게 이제 독일 기본법 제14조와 우리 헌법 23조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알면은 불가분 조항은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제 불가분 조항이라는 것이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공권력 행사의 허용 여부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의 기준, 방법,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두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독일 기본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공용 수용만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이 되니까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불가분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독일 기본법 14조 규정을 보면 1항, 2항,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기본법 14조 1항 독일 헌법이죠. 소유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3항 공용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공용수용은 법률로서 또는 법률의 근거에서만 행해지며 법률은 보상의 방법과 정도를 정한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이게 독일 기본법 14조요. 14조 같은 경우는 공용 수용만 돼 있죠.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헌법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헌법 13조 1항, 2항, 3항 쭉 봤는데 3항만 다시 한번 보면은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소화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 수용, 사용은 당연히 이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해야 되겠지만 그 제한에 대해서는 또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에서는 불가분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런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분리론, 여기 이제 14회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이게 좀, 그 당시 이제 89114 판결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분리론을 취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이제 헌법적인 논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계에서 뭐 우리가 헌법의 특별한 희생에 관련된 그 이론적인 법리로 경계부론까지 뭐 깊이 파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한이 아니면은 공용침해를 구분하기 위해서 재산권 제한의 두 가지 유형인 사회적 제한과 공용침해를 재산권 정도의 제한의 정도의 차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입법 형식과 목적에 의한 완전히 별개의 서로 독립된 제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경계이론과 분리론이 나누게 됩니다.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경계이론이라는 게 뭐냐? 뭐 문턱이론, 수용이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경계이론이란 사회적 제약, 즉 우리나라 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헌법 23조 2항과 공용침해, 헌법 23조 3항은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가 구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사회적 제한의 강도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일종의 이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면 보상을 이용하는 공용침해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즉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강도가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 없이 감수해야 하는 반면에 침해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 공용침해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 침해로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수용의 구분 문제가 핵심을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리론은 뭐냐? 분리론은 그 독일에서 넘어온 건데요. 이론이죠.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규정, 우리 독일 기본법 제14조 1항과 2항과 그 다음에 수용 14조 3항 규정은 서로 다른 별개의 독립된 제도야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내용 규정이 예외적으로 수용의 효과를 가져온다 해도 수용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 규정 안에서 보상 의무가 있는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권력 분립 질서를 중시해서 입법자가 내용 규정인지 수용 규정인지를 결정해서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법원이 내용 규정을 수용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즉 입법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그래서 독일 기본법의 14조 1항, 2항 이거는 내용 규정, 그죠? 그 다음에 14조 3항은 이 수용 규정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론은 입법의 형식과 목적, 그 다음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 규정과 수용 규정은 서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규정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서의 재산권 내용을 의미하고, 수용 규정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적 지위를 의도적으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 규정은 재산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일반적 수성적인 규정이고, 수용 규정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재산권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재산권에 관한 내용 규정은 다른 모든 기본권 제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위배된 경우에는 공용 침해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상을 요하는 내용 규정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 의무가 있는지, 즉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내용 규정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경계 이론에서의 사회적 제한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기준이 하나의 기준으로 원용되어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일 기본법의 어떤 측면을 지금 수용을 한 거죠. 이런 이론이 재산권의 내용 규정과 수용 규정은 별개의 제도다. 그래서 14조 독일 기본법 14조 1항과 2항, 그 다음에 14조 3항은 각각 별개의 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희생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분리론 각각 그래서 이제 이게 단절 이론, 뭐 분리 이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8,214에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분리론에서의 보상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비례성을 회복하여 합헌적인 내용 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조절적, 균형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금전 보상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에 가름하는 매수 청구권 등 다양한 보상 방법을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해서 8,214 이후에 우리가 GB 개특법의 뭐 매수 청구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법령에서 정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분리론, 경계이론 관련된 것은 독일의 자갈채취 사건 판결 여기서 따온 이론적인 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헌법의 재산권의 존속 보장과 가치 보장, 그 다음에 이제 헌법 23조 3항이 이제 불가분 조항이냐, 우리나라는 이제 불가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계이론, 분리론, 8,214로 인해서 나온 이 분리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교과서나 지금 현행 법 체계는 전부 경계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제약을 넘게 되면은 이제 특별한 희생으로서 이제 보상을 해주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 있고, 제 교재도 전부 경계이론 그 관점에서 저술이 되어 있고, 다른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전부 경계이론 관점에서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관련돼서 뭐 경계 분리론까지 쓴다는 거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대학교 지금 3학년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졸업했고요, 중학교 2학년 졸업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지금 3학년입니다. 이거 이제 쭉 역사를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이제 물어본 거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딱 찍어서 여러분이 답을 써야지 그 제한된 지면 안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18회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 분리론을 썼는데 저는 경계 분리론은 단 한 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8,214 가지고 판결 가지고 이제 시험이 출제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판례 위주로 썼지 이런 이론적인 논의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험이 40점 중에서 20점, 20점 해가지고 그 짧은 지면 안에 이런 경계 분리론을 쓰게 되면은 원래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내용을 좀 제가 뭐 그 시험 답안지에다가 몰라서 못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에서 요구하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하는 그 규정과 판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해줘야지 득점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이론적인 논의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그 답안이 산으로 가고, 이게 물어보는 걸 답하는 것이 시험인데
아는 걸 쓰고 나오는 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물어본 것을 위주로 해서 답을 쓰는 게 시험인데 아는 걸 내가 그 어떤 키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걸 쓰고 나왔다 그래서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들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판례 위주로만 딱 그 알맞게 딱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합격에 이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